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여름 극심한 폭염이 막 며칠째 이어지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국바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력이 끊기고 지하가 침수되는 상황이요.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쵸. 이게 단순히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당장 전국의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열어볼 수가 없고, 동네 약국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약 처방 시스템이 그 자리에서 전면 마비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또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재난이 곧바로 나와 내 가족의 실질적인 건강 위협으로 직결되는 아주 끔찍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해부해 볼 대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니까 HIR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ESG 고도화 로드맵과 그 내부평가 컨설팅 문서들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자, 이 문서들을 관통하는 우리의 도발적인 미션은 이겁니다. 왜 국가의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 뜬금없이 수자원 관리나 IT 협력사의 인권 문제에 집착해야 하는가? 그렇죠. 얼핏 보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창취자님이 처방받는 약부터 의료 데이터의 안전, 미래 세대의 기후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HIR의 ESG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본격적인 로드맵을 열어보기 전에 그 전 세계가 왜 이렇게 ESG에 다급하게 매달리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내부 문서 첫 장을 넘기면 나오는 그 시간의 압박에 대한 데이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혹시 독일 MCC 연구소의 탄소시계 데이터 보셨나요? 폭탄 타이머 같더라고요. 막 초 단위로 줄어들고. 그렇죠. 2026년 3월 16일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단순히 온도가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짚고 있다는 거죠.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1950년생이 평생 경험한 기후변화에 궤적하고 2020년에 태어난 세대가 겪을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인류가 누렸던 정상적인 기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게 되는 세대 간 환경 기억 상실증을 겪게 될 거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죠. 와, 환경 기억 상실증이라니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 기업들이 하던 착한 일, 그 단순한 자선 활동인 CSR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CSV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ESG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구를 망치거나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걸 철저한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이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ESG는 단순한 홍보형 선언이 아니라 정량화된 책임인 거죠. 그런데 이 생존 전략이 보건의료 산업으로 넘어오면 아주 독특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제조업이 공장 굴뚝에 매연을 줄이는 것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글로벌 지속 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 보통 우리가 SASB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발표한 지표나 S&P의 평가 기준을 보니까 일반 산업이랑 의료 보건 산업의 평가 가중치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네. SASB의 산업별 중대성 지도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의료산업, 특히 건강보험이나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는 환경보다 사회, 그러니까 S와 지배구조 G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그래서 환자 안전이나 의료 접근성 제고, 의료 폐기물, 공급망 노동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보안이 핵심 지표로 꼽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 히라 입장에서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국민의 진료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그 거대한 정유회사의 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엄청난 ESG 리스크라는 뜻인가요? 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보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물리적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네네, 엄청난 재앙이죠.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가 유출되면 국가 보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생태계가 단번에 붕괴됩니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 기록이 털린다는 건 그 어떤 환경 파악에 못지않은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히라만의 ESG는 보건의료 공공가치에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가 결합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히라가 행정안전부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네, 그 성과 내용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IT 부서가 일을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ESG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 부문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는 훌륭한 성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죠. 와, 데이터 방어막 자체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네요. 일반 공공기관의 기준을 넘어선 히라만의 독특한 DNA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주소는 어떨까요? 현주소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을 아주 깐깐하게 평가하는 37개 지표 가이드라인이 있던데 여기다 히라를 대입해봤을 때 실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종합 진단을 해보니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수, 그러니까 하위 등급이 38개, 보통인 모더레이트가 10개, 미흡인 로우가 9개였습니다. 오, 하이가 38개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히라는 이제 막 ESG를 시작하는 도입기가 아니라 이미 시스템의 뻗대를 탄탄하게 갖춘 정착기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강점 영역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보보호나 내부 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경영이나 인권경영도 점수가 높았어요. 그 지역사회랑 연계한 더 이음 프로젝트 같은 전략적 사회공헌도 성과가 좋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방어하고 있죠. 하지만 청취자님, 원래 남의 성적표 볼 때 제일 재밌는 건 틀린 문제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점, 즉 로우 영역에 집중된 곳을 보니까 주로 환경 부문에 용수 사용량이나 기후 리스크, 생물 다양성 지표가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아,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반대 의견 공개 같은 부분도 지적을 받았고요. 여기서 정말 많은 데이터 기반 공공기관들이 겪는 착각 혹은 맹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착각이요? 환경경영이라고 하면 흔히들 사옥에서 종이컵 안 쓰고 분리수거 잘하고 조명을 LED 전구로 바꾸는 수준을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기재부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환경 지표의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폐전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히라의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의 진료 데이터가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요. 내 서버가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뿜어내는 막대한 열을 식히려고 냉각탑을 가동하는데 여기에 상상 이상의 물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물을 그냥 증발시키기도 하거든요. 와, 수백만 리터요? 네. 그런데 HIRA의 현재 평가를 보면 이 용수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실에서 물 아껴 쓰고 수도요금 얼마 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이나 수자원 소비량을 진짜 환경 리스크로 직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HIRA는 해킹을 막아내는 면역력, 즉 내무 보안 시스템은 아주 강력한데 정작 이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고 매일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습관을 데이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 게 2-10 지표, 즉 기후 리스크 부문인데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폭우로 침수되는 데이터 센터 상황을 상상해 봤잖아요. 맞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제 먼 미래의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당장 내년 여름에 폭염이나 태풍으로 데이터 센터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거나 전력이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의 진료 기록이랑 처방 시스템이 다 마비되겠죠. 네,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이 연속성 확보 플랜을 ESG 데이터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환경 지표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누락된 퍼즐들을 맞추고 보건의료 ESG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HIRA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마스터 플랜을 짠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2026년에 기초체계를 구축해서 누락된 부분을 해소하고 2027년에 운영을 고도화해서 공급망까지 확장한 다음 2028년에 외부 검증을 거쳐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큰 흐름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로드맵의 5대 핵심 처방전을 좀 뜯어볼까요? 당장 실행해야 할 조치들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용수 데이터 파악이더라고요. 고지서가 없으면 면적 대비 인원으로 추정식이라도 적용하라는 건데.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태클을 걸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는 협력사 ESG 평가 도입입니다.
아니, HIRA가 직접 물건을 찍어내는 제조 공장도 아니고 그 수많은 병원이나 약국, 전산망을 관리하는 IT 벤더사들의 인권 문제나 탄소 배출량을 무슨 수로 감시하고 통제합니까? 게다가 이걸 2027년부터는 간접 협력사까지 다 확장하겠다는데 너무 현실 모르는 탁상 공론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즉 NHS가 도입한 에버그린 지속가능성 공급업체 평가 모델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에버그린 모델이요? 네, HIRA가 갑자기 내일부터 채찍을 들고 모든 협력사를 옥죄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계적 자가 진단이거든요. 아, 자가 진단요? 네, 처음에는 공급망을 직접 협력사, 간접 협력사, 그리고 보안 민감도가 높은 업체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스스로 자사의 ESG 현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협력사들이 알아서 ESG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위 업체들과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생태계 자체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벤더사들 입장에서는 HLIIA라는 거대한 구매자랑 계속 거래하려면 결국 체질을 바꿔야만 하는 거네요. 그럼 생물 다양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다는 LAAP-라이트 프레임워크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사실 데이터 기관이랑 생물 다양성 이것도 선뜻 연결이 안 됐거든요. 네, TNFD, 즉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에서 만든 프레임워크가 바로 LAAP입니다. 기관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대비하라는 뜻인데요. 아, 네네.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운영이 주변 수계의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이 사용량이 산림 파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볍게라도, 그러니까 라이트하게라도 추적하고 공시하겠다는 거죠. 데이터 기관도 결국 물리적인 지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네요. 좋습니다. 환경이랑 공급망은 납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던질 두 번째 태클이 남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지배구조 지표 중에 이사회 투명성 강화 조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안건에 반대했고 어떤 보완 의견을 냈는지 그 이사회 회의록을 외부로 상세히 공개하라는 G-3 지표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지표죠. 잠깐만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이사회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막 반대가 나왔다는 걸 상당히 동네방네 떠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요? 이게 대체 왜 ESG 점수를 올리는 치트키가 되는 겁니까? 거버넌스 투명성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이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조직은요, 결국 이사회가 기관장이 원하는 대로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 이사회의 회의록에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그게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조직의 리스크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이사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뜻이군요. 네, 삼성전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업과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를 봐도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반대 의견 공개율이 지배구조 평가의 핵심 척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을 숨기는 조직보다 그걸 투명하게 기록하고 조율하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법이죠. 야, 반대 의견은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항체가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건강 검진 결과지 같은 거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표나 로드맵, 평가 체계 같은 약간은 딱딱하고 뼈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청취자님, 이 문서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짜릿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이 딱딱한 엑셀표의 지표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증명하는 대목이거든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기관의 본업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이른바 본업 연계형 ESG의 강력한 임팩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 환경 부문 성과를 보고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HIR이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그 DUI 이야기인데요.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DUR은 의사가 컴퓨터로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하는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환자가 며칠 전에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거나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는 약이 있다면 의사 모니터에 즉각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거죠.
아, 그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으로 여기저기서 약을 중복으로 타내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중복 처방을 막아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이 안 먹고 버려서 쓰레기통이나 하수구로 직행할 뻔했던 폐약품이 155만 정에서 116만 정으로 무려 25% 이상 감축됐습니다. 와, 40만 정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항생제 같은 화학약품 40만 개가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걸 그냥 데이터 시스템 하나로 막아낸 거네요. 네. 게다가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디지털화해서 절감한 종이가 무려 3,200만 장이랍니다. 대박이네요. 3,200만 장이면 대체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사회적 임팩트 부분은 더 놀랍더라고요. 그 GIS 기반 전국 진료권 네트워크 시스템 이야기죠? 네.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국의 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 병원과 응급실의 위치, 인력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24개의 촘촘한 진료권으로 묶었죠. 아하. 이 데이터 네트워크 덕분에 골든타임이 생명인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질환자 약 12만 명이 구급차 안에서 헤매지 않고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ESG입니다.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주말에 직원들 모여서 쓰레기 줍는 것만이 환경보호고 사회공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짜인 데이터 시스템 하나로 버려질 약 40만 개를 막아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종이 3천만 장을 아끼고 무엇보다 데이터로 매년 12만 명의 응급환자 목숨을 구하는 든든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야, 이게 진정한 심평원, HIRS식 ESG의 본질이군요. 이걸 더 큰 글로벌 보건 생태계와 연결해 보면요. 자료에 영국의 NHS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보건 시스템 전체에 넷 제로, 즉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환자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것과 기후 위기 속에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묶은 겁니다. 아, 넷제로와 환자 진료를 하나로 묶었다. 네. HREI 2026-2028 로드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정부지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로드맵이 완성되면 HREI는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 전반을 더 윤리적이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죠. 확실하게 요약이 되네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왜 수자원과 인권과 기후를 걱정해야 하는가? 네. HRE의 ESG 전략은 단순히 정부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추려는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환경 지표를 구체화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 모든 까다로운 과정들은 결국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방주요? 네. 앞으로 닥칠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나 예고 없이 찾아올 대규모 해킹 공격, 혹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공공보건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메커니즘인 셈이죠.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로드맵 문서들은 언뜻 보면 복잡한 전문 용어들로 가득한 딱딱한 정책 엑셀표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뜯어보니 사실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10년, 2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생존하고 진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녀가면되게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뒤편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수많은 지표들이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미션은 100% 성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여운을 남겨볼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28년 이후 히라가 설계한 이 보건의료 ESG 생태계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된다면 미래의 환자들은 병원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아마 검색창에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가만 치진 않을 겁니다. 분명 다른 기준이 추가되겠죠? 네, 대신 이 병원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 수술실의 폐기물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처리하는가, 공급망 노동자들을 얼마나 정당하게 대우하는가 같은 ESG 지표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몸을 맡길 병원을 고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좋은 병원, 착한 병원이라고 불렀던 기준 자체가 밑바닥부터 뒤집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ESG가 환자의 선택 기준이 되는 시대.
머지않아 다가올 꽤나 매력적인 미래네요. 오늘 이 방대하고도 생명력이 넘치는 데이터의 세계를 함께 딥다이브 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겨드린 이 생각의 씨앗을 품고 이번 주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 이번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소스들을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탐구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